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썰.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재난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란 민방위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을 찾았습니다.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외신에서나 보던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지시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랍니다. 분야별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야외 작업장 현장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가축이나 양식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과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 안전, 전력 수급 상황 관리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도서산 간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자체 수원 개발 같은 중장기 대책 병행도 주문했습니다. 대체 용수 공급, 또 양수 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 기상 상황 악화 속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인 부처도 있다면서 폭염 대비 사전 대응을 적극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 취약계층 안부 확인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물으며 행정 전산화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를 하루 앞둔 오늘 극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7도를 넘어섰는데요.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쏟아지는 햇빛에 뜨겁게 달궈진 도로.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내리쬐는 직사광선에 지열까지 더해지자 온도계의 숫자는 43도를 넘겼습니다. 좁은 입구를 따라 줄지어 걸어가는 사람들. 입구부터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잠시 몸을 맡깁니다. 동굴 입구에서 몇 발자국만 걸어와도 에어컨을 켠 것처럼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는데요. 현재 동굴안은 입김이 날 정도로 시원하고 한낮 최고 기온보다 15도 가까이 낮습니다. 시민들은 동굴 안에 조성된 폭포를 보며 무더위를 잠시 떨쳐냅니다. 바람이 냉기가 약간 불어가지고 좀 추웠어요. 아주 좋죠. 시원하고, 시원하고 여기 들으니까 아주 막 시원하더라고요. 이 시원한 물고기도 보이고 또 동굴도 이렇게 큰 동굴이 있었다는 거 너무 그냥 아주 뜻깊게 보고 갑니다. 수도권의 폭염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남북부 등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폭염 중대경보는 강원 영서 지역과 광주까지 확대됐습니다. 극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98명입니다. 누적 온열 질환자는 2,441명, 누적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고령층으로 집계됐습니다. 65세 이상은 33.8%, 80세 이상은 12.3%를 차지했습니다. 추정 사망자의 62%는 80세 이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의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폭염 대응 요령을 발송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방문 상담을 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폭염은 절기상 입추인 내일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주말엔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21세기 후반에는 야외에 앉아만 있어도 열 스트레스 발생일이 최대 29배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도 현재보다 6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늘을 벗어나 잠시만 걸어도 숨이 턱 막히는 요즘. 앞으로 폭염이 더 심해지면서 야외에서 잠깐 쉬는 것조차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21세기 후반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지수는 기온과 습도를 반영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열 스트레스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면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지금보다 2.6도 오른 29.5도 상승에 그칩니다. 반면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계속 배출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온열지수가 33.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을 비롯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온열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거로 전망됐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남 서부 지역은 현재보다 온열지수가 크게 오르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온열지수가 높아질수록 야외 활동을 할 때 더위로 몸이 받는 부담, 즉 열 스트레스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온열지수가 33도가 넘으면 야외에 앉아 있거나 쉬는 상태에서도 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날이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온열지수가 33도가 넘어가는 날이 현재는 1.8일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탄소 감축을 하지 않으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그러한 날이 51.6일로 현재보다 약 29배 정도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심화하는 폭염에 대비해 올해부터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도 시행 중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경상수지가 2달 연속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상반기 누적 흑자도 1년 전보다 4배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로 확인해 봅니다. 6월 경상수지가 2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최대치인 한 달 전 386억 1천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흑자 흐름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38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지난 2019년 3월 이후 가장 깁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가 478억 9천만 달러로 마찬가지로 2달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출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IT 품목이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BIT 품목도 석유 제품과 화공품 등이 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적자 규모가 확대됐지만 여행 수지 개선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 입국자가 꾸준히 느는 데다 유류 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내국인 출국자가 줄면서 역대 2번째 규모 흑자를 썼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랠리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누적 흑자도 몸집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 수준으로 한은의 상반기 전망치를 약 400억 달러 웃돌았습니다.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석유 제품, 선박, 의약품 등 BIT 품목 수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연간 전망치인 2,500억 달러도 넘어설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3,000억 달러 달성 전망도 고개를 듭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가자산 관리 체계가 7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국가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부동산과 주식,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가자산의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증한 국가자산 규모에 걸맞게 자산 관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자산 규모는 2001년 188조 3천억 원에서 2020년 1,157조 5천억 원, 지난해 1,402조 7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등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이 국유재산법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입니다. 그 부총리는 소유와 보존에서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해 자산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중심 관리 체계를 넘어서서 정권,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규율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자산 데이터 연계 통합도 추진합니다. 올해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에서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해 기관 간 유기적 활용을 촉진하고 내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유자산 발굴을 확대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구조 혁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제조 공정의 AI 전환,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의 전 산업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내 단순 반복 작업이나 고위험 작업에 로봇을 활용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사회 안정망 강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연내 기초퇴직연금 개편과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광고에 없던 수수료를 추가로 내거나 성능 기록부를 믿고 샀는데도 큰 고장이 발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차 거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매년 국내에서 거래되는 중고차는 약 250만 대. 신차보다 거래 규모가 더 크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광고에서 본 가격과 실제 계약 금액이 다르고 성능 기록부를 믿고 샀다가 하자가 발견돼도 환불은 어렵고 보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가격 표시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선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할 때 모든 수수료까지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광고에 없던 비용이 계약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능 점검의 신뢰성도 강화합니다.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점검 항목을 늘리고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또 침수와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 오류는 고의 여부 관계없이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매업자가 성능 점검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해 점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점검 수수료 현실화와 점검자 법정 정의 개선 등 업계 상생 방안도 추진합니다. 매매업하고 이제 성능 점검 기관이 독립적으로 같이 겸업이 금지돼서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성능 점검 기관과 성능 점검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좀만 보강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구조도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차를 검사한 성능 점검자가 성능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 왔는데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직접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하자 보증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차량을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중대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른바 중고차 레몬법도 확대 추진됩니다. 중고 차량 구매 후 7일 안에 주요 장치의 하자로 과도한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내 차 팔기 플랫폼에 대해서도 진단 오류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9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열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국내외 잘못된 보도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 삶에 피해를 준다면 성역 없이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국내외 잘못된 보도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 잡아달라며 가짜뉴스와 조작 정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의 근거는 결국 정보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정부 업무 보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발빠른 실천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거라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접근성을 높이는 거라며 공급자가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 소식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회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오늘 회의에서 좀 가장 강조된 부분이 아무래도 폭염 대책 그리고 청년 정책이었는데요. 얼핏 보면 조금 다른 주제인데 함께 강조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총 2번이었는데요. 네. 그 회의에서 청년 문제와 폭염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사안 모두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민생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폭염은 당장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고 청년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 소득 등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정부 정책이 국민 생활 속 어려움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요, 폭염 대응을 단순한 여름철 대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과제로 좀 끌어올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후 변화로 폭염이 반복되고 또 강도도 높아지는 만큼요, 기존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에 역대급 폭염이다 보니까 이제 기후 문제를 좀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게 더 커진 것 같고 그만큼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요. 기존과는 달라진 점도 있을까요? 네, 오늘 회의에서 좀 눈여겨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드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동안 폭염 대책은 냉방비 지원이나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보호처럼 긴급 대응 성격이 강했는데요. 앞으로는 전력망이나 주거 환경, 용수시설 같은 기반 시설을 기후 변화에 맞게 바꾸는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염이 심해질수록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취약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계층의 피해도 커질 수가 있는데요. 결국 기후 대응을 환경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안전과 복지, 도시 정책까지 연결해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 결국에는 다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반영이 되나요? 내년도 예산에도. 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강조한 이유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제 실제로 사업 규모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기후대응 시설이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한 번의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서도 관련 사업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또 각 부처가 어떤 세부 사업을 내놓는지가 중요한 확인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가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할 만큼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의 대책도 좀 중요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도 점검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청년들이 뭐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고 언급을 했죠. 네, 앞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청년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느냐보다는 실제로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청년층이 겪는 어려움은 취업 문제뿐 아니라 주거 부담, 소득 불안 등 여러 문제가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도 기존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계속 추가하는 것보다 효과가 확인된 사업은 강화하고 체감도가 낮은 사업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들 실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있습니까? 네, 앞으로 좀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예산안에 오늘 제시된 방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각 부처가 내놓는 후속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염 대응은 단순히 무더위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청년 정책 역시 실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회의는 정부가 앞으로 집중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자리였고 이제는 그 방향이 예산과 실행 계획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석 보좌관 회의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극한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양식 어가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충남 서해안에서는 양식장 우럭 폐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긴급 방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뜰채로 가두리 안을 훑자 배를 뒤집은 우럭이 무더기로 올라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어장에서 피해율이 한 95% 정도 났어요. 금액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났는데 그때 아마 그때 시기하고 26년 지금이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좀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 지난 3일 천수만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이후 이 양식장에서 나흘 동안 폐사한 우럭은 8만여 마리. 오전에 건져 올린 폐사체만 2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 뜰채에 담긴 우럭체어는 가두리 한 칸에서 불과 4시간 만에 폐사한 양입니다. 약 700마리, 무게만 15kg에 달합니다. 어민들은 산소 발생기를 온종일 가동하고 양식장 위로 차광막을 씌웠지만 30도를 웃도는 고수온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천수만은 수심이 얕고 바닷물 순환이 느려 여름철 수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지난해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우럭 93만 6천여 마리가 폐사해 약 2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부터 3년째 피해가 반복되면서 어민들은 양식업을 접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은 이미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사업을 그냥 말 그대로 도산하면 그냥 이걸로 그냥 접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걱정이 더 앞서는 거죠. 고수온에 대비해 먹이 공급을 줄인 탓에 상품성이 떨어져 조기 출하도 어렵습니다. 양식 어가를 찾은 남재현 해수부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수온이 올라가면 아무리 장비를 설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치어들이나 그 생선들이 방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식장에 조치를 해가지고 그 긴급 방류도 조만간 이제 요 양식장에도 진행될 계획으로 있고요. 정부는 올해 고수온 대응 장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62% 늘린 9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고수온 피해 어가의 복구비를 산정할 때 지어 입식비뿐 아니라 사료비와 유류비, 생산 비용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바다와 육지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와 알아봅니다. 자, 정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정말 바다도 뜨거워져서 걱정인데요. 네. 이제 물고기를 방류해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온이 28도를 넘는 해역에서요, 양식장 안 물고기 수를 줄이는 긴급 방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국 35개 해역 가운데 17곳에 현재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고요. 지금까지 물고기 17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습니다. 사실 양식장 입장에서도 손해고 정부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까지 풀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물고기가 너무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요,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수온이 높을수록 폐사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으로 키우던 물고기라도 일부를 바다에 풀어서 양식장 안의 사육 밀도를 좀 낮추는 건데요. 당장 판매 수익은 줄지만 나머지 물고기까지 모두 죽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일단 좀 풀어주자는 건데 네. 근데 리포트 보니까 확실히 특정 어종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폐사한 양식 어류 45만 마리 가운데 광어가 20만 3천 마리로 가장 많고요.
우럭이 14만 1,000마리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강도다리와 숭어까지 합치면 피해 대부분이 이 네 어종에 몰렸는데요. 정부는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품종을 더 일찍 출하하도록 소비 촉진 행사도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요 12% 늘었습니다. 네, 양식장의 일부 물고기도 풀어주고 또 폐사하는 물고기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혹시 우리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예, 그 정부도 바로 그 점을 가장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수부 장관도요 고수온 피해가 어민 생계는 물론이고 국민 밥상 물가로 직결이 된다면서 현장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네. 당장은 이 조기 출하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폭염이 길어져서 이제 폐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이제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고수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해수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온이 28도 이상으로 사흘 넘게 유지될 때 내려지는 고수온 경보는 현재 충남 서해안을 비롯해 전국 17개 해역에 발효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정부는 수온을 낮추는 액화산소 장비와 차광막 설치에 94억 원을 지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미 피해가 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당장의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당장 이달 15일부터 이상재해로 피해를 봐도요.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제도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럭과 광어 같은 주요 품목의 복구 지원 단가도요. 평균 44% 올립니다. 피해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예상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해서 이 어민들의 숨통을 좀 트여줄 방침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어가도 마찬가지지만 축산농가도 좀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와 돼지를 포함해서요. 가축 55만 마리가 넘게 폐사가 됐습니다. 예. 다행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피해가 적지만 폭염이 길어지면 또 피해가 급증할 수 있겠죠. 네. 이 농식품부는 취약 농가를 직접 찾아서 축사에 물을 뿌려주는 찾아가는 살수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환기장치와 냉방 설비 점검도 강화해서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폭염 피해로 인한 현장 관리에 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정책들 기자들과 알아봤는데요. KTV 라이브 정책설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